제대까지 20날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말년이면 사실상 군 생활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냐고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나가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간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곧 사라질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심하게, 더 거리낌 없이, 더 가볍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매일 밤 생활관의 형광등 아래에서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제대까지 정확히 20날이 남은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말년의 여유, 말년의 편안함, 말년의 특권 같은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날을 남긴 시점부터 저는 점점 더 죄어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발 딛고 있는 이 생활관, 바닥이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듯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울기였습니다. 그 기울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기태였습니다. 기태는 나이로는 저보다 어렸지만 계급으로는 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후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에서는 계급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쥐고 있는지, 누가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누가 이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었습니다. 기태는 중대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부들 앞에서만큼은 얌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생활관 안으로 돌아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웃으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병장님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시지 않습니까? 곧 나가시니까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곧 나갈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은 감수해도 된다는 조용한 폭력이었습니다. 행정 쪽을 관리하는 현도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부였고 중대장과 병사들 사이를 오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현도는 직접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흙 묻은 일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지냅시다.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부적처럼 중대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말은 실제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온갖 잘못을 그저 덮어두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문혁은 행보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병사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보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한 발짝 뒤로 빠져 서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표정을 지었고 문제가 보이면 내가 나중에 한번 볼게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버린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선택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제 말년 20날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날을 남긴 어느 아침 기상나팔이 울리고 정신없이 정리를 마친 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대로 침상과 사물함을 확인하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진 않은지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장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역시 말년은 다르십니다. 그 말의 겉껍데기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똑같습니다. 뭐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태는 제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창고 정리 들어오시죠. 원래는 이등병들이 하는 건데 곧 나가시는 병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편합니다. 저는 그 말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해야 한다는 말. 그리고 그 말 뒤에 늘 따라붙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전제. 왜냐하면 당신은 곧 나갈 사람이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고르기 위해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부대 안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은 저항으로 해석될 것이고 저항은 곧바로 마음가짐이 불량한 말년 병장이라는 꼬리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제가 떠난 뒤에도 이곳에 남게 될 후임들의 삶을 조금씩 비틀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고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태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병장님은 다르십니다. 곧 나가는 분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남의 시간과 체력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창고는 부대 건물 뒤쪽 햇빛이 어설프게 들어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박스와 각종 물품이 쌓여 있었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끼고 박스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팔이 묵직해졌지만 제 표정은 최대한 무표정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기태는 처음에는 같이 도와주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문가에 기대어 서서 제 일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병장님, 저 박스는 저 뒤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건 요즘 아무도 안 쓰니까요. 이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나중에 누가 봐도 병장님이 했다는 게 티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들 하나하나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같은 박스를 옮기더라도 나중에 누군가 이 창고를 봤을 때 저때 정리한 사람은 정리도 제대로 못했네라는 말만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키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제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조용히 따라가면서도 그 안에서 제 방식대로 정리하고 제 방식대로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각자 주어진 일에 흩어져 있었고 생활관 안에는 잠깐의 여유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침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현도가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몇 병사들의 얼굴을 한 번씩 쓱 훑어본 뒤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요즘 말년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중대장님이 걱정하십니다. 군기는 제대하는 날까지 군기입니다. 다들 알죠? 그 말은 전부를 향한 말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시선이 잠깐 제 쪽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현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굳이 그걸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그러니 너도 조용히 참고 넘어가라. 그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많은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어떤 쪽도 쉽게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다른 선택을 하나 더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의 모든 장면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욕적인 말이 들리면 그 말만 마음에 박혔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온 시간, 장소, 상황, 그 말에 웃은 사람과 입을 다문 사람까지 함께 기억하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가 누구를 밀쳤는지, 식당에서 누가 누구의 식판을 빼앗았는지, 생활관에서 밤늦게까지 누가 누구를 세워놓았는지, 그때 행복 아닌 문혁은 어디에 있었는지, 현도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쌓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티기 위한 습관처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최소한 내가 겪는 것들을 내 안에서만이라도 정리해 두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습관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순한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언젠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종이에 쓰는 기록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기는 기록, 그리고 언젠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기가 결정적으로 찾아온 것은 어느 날 저녁 불침번 순번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낮에는 각종 정리와 작업이 몰려 있었고 저녁에는 중대 차원의 교육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시간에 중대장 도연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군대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밖으로 나가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중대에서는 그런 일 없이 사고 없이 제대하는 병사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 말은 원론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군 전체의 이미지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누군가의 실제 고통은 그 이미지 아래로 묻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고 저는 불침번 명단을 보며 오늘 밤 제 차례가 언제인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차례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 무렵 조용한 시간에 혼자 생활관을 지키는 순번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생활관 불이 꺼진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 수첩과 책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민간인이 쓴다면 그저 회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강의 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겠지만 제 손안에 있는 이 기계는 전혀 다른 용도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 녹음기를 가지게 된 데에는 세용의 역할이 컸습니다. 세용은 내무실에서 누구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주변을 누구보다 잘 살피는 후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병장님,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그러면서 건네준 것이 바로 이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세용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활관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상 위에는 각자의 꿈속으로 들어간 병사들의 그림자가 놓여 있었고 몇몇은 잠결에도 어딘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걸음을 옮긴 뒤 창가 쪽 작은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 책장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오래된 잡지와 책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살짝 밀어내고 책들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깐 붉은 불빛이 들어왔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본 뒤 녹음기를 책과 책 사이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 공간에서 오가는 말들이 그대로 저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좀 더 크고, 누구는 언제 침묵하며, 누구는 어떤 말로 누군가를 비웃는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이 녹음기를 발견하게 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 제가 언젠가 말을 해야 할 때 그 말이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동안 봐온 것을 다 잊고 나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녹음기는 제가 여기서 버틴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다음 날 어머니 미정과의 통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준호야, 20날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준비해둔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다들 잘해주십니다. 곧 나갑니다. 그 말은 분명 거짓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거짓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제 숨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용히 있다는 건 나중에 크게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부당한 일이라면 그때는 엄마에게 한 번쯤 말해보아도 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 부대의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선이었습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조용히 침상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후임들이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가 쪽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 하나가
이 부대에서의 제 마지막 20날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말년 병장으로서 조용히 나가는 길 대신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응하고 여전히 심부름을 하고 여전히 창고를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웃음, 현도의 침묵, 문혁의 회피,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어떤 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채 제대까지 남은 20날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병장에서 제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칼날 위를 맨발로 걷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녹음기를 책 속에 숨겨두고 내무반 불이 꺼진 뒤에도 한참을 눈을 감지 못하던 그 밤. 이후로 하루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은 말년 병장의 일과처럼 흘러갔습니다. 점호, 경계 근무, 청소, 행정 보조, 선임과 후임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 하지만 그 똑같아 보이는 날들 속에 저는 한 줄 한 줄 조용히 기록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제가 말 대신 붙들고 버티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제대까지 남은 날수는 달력 위에서 하나씩 지워져 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줄어들수록 저를 향해 날아오는 시선과 말들은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를 아예 바꾸었습니다. 말년 병장에게 장난처럼 건네던 농담은 사라지고 대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군기를 빙자한 날카로운 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근무표 정리 중에 숫자 하나를 잘못 본 것을 기태가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고 고치면 될 정도의 아주 작은 오류였지만 그날 기태는 일부러 복도 한가운데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준호 병장님, 근무표를 이렇게 적으시는군요. 그는 존댓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전혀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조롱을 정중한 말투라는 포장지로 둘러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후임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태는 일부러 서류를 제 앞에서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말년이라고 그냥 대충 보십니까? 이제 나간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나는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오류를 인정하며 조용히 서류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기태는 다시 한번 그 특유의 얄밉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준호 병장님은 말을 잘 들으십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현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늘 바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행정실 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현도에게 직접 다가가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이라도 괜히 마음이 움직여 그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태에게 불필요한 질책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행정실 문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들리는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즘 병사들 사이에 말이 조금 도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현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말년 병장들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곧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행정실 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어떤 말을 꺼낸다고 해도 그 안에서 되돌아올 대답이 무엇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기준 속에는 사람이 느끼는 모멸감과 수치심, 부당함 같은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돌아 나왔습니다. 행보관 문혁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혁은 늘 병사들에게 귀찮은 일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냅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병사들을 걱정하는 듯한 조언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문제에도 깊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 병장,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담배 연기가 옅게 퍼져 있는 흡연장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조금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안부를 묻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년인데 그냥 조용히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마음에 쌓아두고 있던 것들을 꺼내면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가면 다 잊히는 일인데 여기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권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버틴 사람들일수록 불편한 것을 외면하는 방법을 먼저 익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기태의 행동은 조금씩 노골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러 제게만 과도한 허드렛 일을 몰아줬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제 실수를 크게 이야기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그 말투는 어떤 반말보다도 더 깊게 마음을 긁어내렸습니다. 준호 병장님, 이 정도도 기억 못하십니까? 말년이시면 후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제가 가진 경력과 연차가 한순간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후임들은 그 장면들을 보며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저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는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처럼 감정이 바로 얼굴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화가 나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방식으로 제 심장을 다스렸습니다.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제 침상 위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메모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상황,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주변에는 누가 있었는지 등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이 꺼진 뒤 모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대가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그저 아무 일 없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나면 그날 하루 동안 제 안에 쌓였던 감정이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내 안에서는, 그리고 이 종이 위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음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 속에 숨겨두었던 그 작은 기계는 이후로 제 하루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태가 제게 말을 건네올 때 저는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있던 책을 펼쳐놓거나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날은 생활관 청소를 하면서도 기태가 후임들에게 하는 말을 담으려고 위치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없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은 여기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장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 내용을 듣게 된다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특정 장비를 외부 업체에 임시로 빌려주면서 문서상에는 폐기로 처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옆에서 누군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일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날에는 외박을 나가려는 병사에게 기태가 은근히 한마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 조금만 챙겨주시면 이번 외박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문장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빈번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것이 단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만은 제게 다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병 세용이었습니다. 아직 군 생활에 익숙해지는 중인 세용은 어느 날 자다가 깬 새벽 시간에 제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급하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의 신호를 보내듯 그냥 조용히 수첩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용은 가끔 제가 혼자 있는 복도 끝이나 청소를 마친 뒤 잠깐 앉아 있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곤 했습니다.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질문은 늘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몇 번 더 반복되자 어느 날은 제 입에서도 조금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세용 일병, 여기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그 말에 세용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으로는 더 많은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빨리 분위기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그 역시 이곳에서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근무 교대를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기태가 내무실 한가운데 서서 후임 몇 명을 세워놓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뒤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태의 시선이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병장님, 여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는 일부러 모든 병사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기태가 무엇을 하려는지 감을 잡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후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장님께서 말을 참 조용히 하신다고 합니다. 말년이면 조금 여유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더 조용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의심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많을 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몇몇 후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제 대답이 기태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태의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사고는 생활관에서가 아니라 복도 끝 군장 보관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근무가 끝난 뒤 군장을 점검하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군화끈을 다시 묶고 군장 안의 물품을 확인하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기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군장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군장이 바닥을 굴러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책, 수첩, 작은 필통, 세면도구들이 복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눈으로 쫓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태가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병장님, 지금처럼 계속 조용히 지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군 생활 마무리하면서 괜한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일을 어디에 적고 어디에 말하고 어디에 남기는지에 따라 나가는 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는 말 끝에 군장을 한 번 더 발로 밀었습니다. 군장 끈이 다시 풀렸고 안에 있던 작은 노트가 복도 중간까지 밀려나갔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매일 밤 적던 기록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한 템포 늦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노트와 제 얼굴 사이를 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죠. 괜한 일 만들지 마십시오. 준호 병장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분명 도발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구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는 그 말에 살짝 코웃음을 치며 복도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노트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웅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까이 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노트를 다시 군장 안에 넣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날 밤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수첩을 펼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덫은 더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도 함께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기태의 말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 대신 기록으로, 감정 대신 증거로. 그 결심이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을 때 저는 침상 끝에 앉아 군화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도 별다를 것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말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게 말을 던졌고 현도는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문혁은 특유의 애매한 웃음으로 상황을 흘려보냈고 세용만이 가끔 제 옆에 앉아 괜찮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대까지 남은 날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숫자만큼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 일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따라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익숙한 두 글자였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에게 묘한 안정을 주는 낮고 단단한 음색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말은 요즘 들어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곧 나간다고, 별일 없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빈약한 포장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말들이 올라왔다가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춘 뒤 다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대를 겪어온 사람의 침묵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말과 말 사이에 숨겨진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훈련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갔지만 제 자신도 그 말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저 그래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간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도록 군에서 사람을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힘들어서 숨을 고르는지, 누가 그냥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지 목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괜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다가 아버지가 이 문제에 직접 엮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기록들은 제 군 생활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 부대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까지 올라가는 순간 이 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혹시 누가 너를 특별히 힘들게 하지는 않느냐? 아버지는 결국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정면으로 들어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질문 한 줄에 지난 몇 달 동안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기태가 사람들 앞에서 제 군장을 발로 차며 던졌던 말년 주제에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뜹니까?
현도가 회의 끝에 슬쩍 제 이름을 거론하며 책임을 넘기려 했던 순간 문혁이 애매한 웃음으로 상황을 얼버무리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장면들, 그리고 세영이 제게 건넸던 작은 사과와 미안한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이제 끝이 보이니까 조금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최대한 평온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태성은 제 말을 다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긴 세월이 만들어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짧게 웃는 듯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원래 제대 앞두면 누구나 복잡해진다. 내가 잘 알아서 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순간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가닥의 가능성을 그려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마지막에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안부 통화처럼 들릴 수 있는 대화였지만 제겐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상황은 제 의지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대 안에 있는 탓에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소속된 부대에 대해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보고라인이 아닌 오래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나 후배 장교들을 통해 이곳의 분위기, 간부들의 평가, 최근에 있었던 특이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하나씩 모았을 것입니다. 누가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행정과 회계 쪽에 혹시 불투명한 흐름은 없는지, 상급 부대로 올라간 보고와 실제 운용 사이에 괴리는 없는지, 태성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 부대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이어지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 틈틈이 저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말을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부탁을 가장한 지시를 내리는지, 현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는지, 문혁이 언제 표정을 바꾸고 말을 아끼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고 종종 작은 수첩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말의 흐름, 그때의 표정,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작은 기록들은 제가 혼자 버티기 위해 붙잡는 끈이기도 했고, 이 부대의 실제 모습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세용은 가끔 그 수첩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적어두십니까? 라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오후 저는 우연히 중요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훈련이 일찍 끝났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생활관이나 휴게실로 돌아간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행정실 쪽 복도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방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방을 지나쳐 퇴근 준비를 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종이 넘기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낮게 혼잣말로 숫자를 읊는 듯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에 바짝 붙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열린 틈으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기태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부대에서 사용하는 자재 목록과 출고,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 몇 개를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장부의 한 줄을 수정하고 다른 종이와 맞춰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어 또 다른 칸을 고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도 익숙함이 더 크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말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맞춰지겠지.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장부를 정리한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처럼 묶어둔 현금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동안하게만 느끼고 있던 것들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언어 폭력이나 모욕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전의 흐름이 함께 얽혀 있었고 그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기태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 흐름을 묵인하거나 함께 나누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발자국 소리를 조금 크게 내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들어오는 기척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방 안의 사람은 제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장면을 봤다는 사실이었고 그 장면이 제 기록에 새겨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바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문틈 사이로 본 기태의 행동, 그때 들었던 그의 혼잣말, 서랍에서 꺼낸 봉투의 모습, 봉투에서 보였던 돈의 느낌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한자 한자를 눌러 쓰면서 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될 수도 있고 끝내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게만큼은 진실을 붙잡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웠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맡에 두었던 작은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앞에서부터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메모였던 것들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정 날의 모욕적인 발언, 이유 없이 반복된 부당 지시, 누군가의 묵인, 다른 누군가의 애매한 웃음, 그리고 오늘 제가 목격한 금전의 흐름까지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간 맨 위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이 과민 반응이 아니었고, 내가 본 것이 우연한 장면 하나뿐이 아니라는 것, 이 기록들만으로도 충분히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아마도 멀리 떨어진 다른 부대에서는 태성이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짧게 메모를 남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소속된 부대의 최근 감사 결과,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비공식 메모, 해당 부대 간부들의 근무 이력과 평가, 어딘가에서 들린 작은 소문들까지. 태성은 그런 것들을 모아 조용히 머릿속에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직접 내려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업무 점검이나 순시처럼 보일 방문이지만 그 방문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그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곧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려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말하지 않고 견뎌온 시간, 말 대신 기록을 선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제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방향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이전처럼 두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말들마저도 누군가에게 닿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어두운 천장 너머에서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는 것부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지로 몸을 일으키면서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겠지만 그날만큼은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차분했습니다. 제대까지 남은 날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줄어들어 있었고 하루하루를 지워나가듯 버티고 있는 제 안에는 이미 여러 겹의 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마지막 일지에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그 변화가 이미 밖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관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빛 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조금 더 분주하게 오갔고 간부들이 말을 주고받는 목소리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되묻기가 자주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오신다고 했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안의 맥박이 아주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누가 힘들게 하냐? 그 질문을 끝까지 부인했던 제 대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대에 온다는 말을 한 번도 제게 직접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사이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누가 온다는 이야기,
단순 점검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성격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최근 들어 간부들 얼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또 뭐가 걸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지난 몇 달 동안 결코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말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곧 나갈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욱 막 다뤄졌습니다. 기태의 거친 말투와 행동, 현도의 회피 섞인 은폐, 문혁의 애매한 방관, 그 사이에서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던 세용의 작은 시선까지 모두가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가만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욕설이 섞인 지시, 규정을 넘은 사적 심부름, 근무표와 실제 업무의 불일치, 부대 자원이 사라지는 흐름, 그것을 모두 일지와 녹음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날 아침에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대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호 시간이 가까워지자 현도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군복을 정리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형식적인 말을 몇 가지 건넸습니다. 오늘 상급 부대에서 점검이 있으니 모두 기본 자세를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그의 말에는 예전과 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말하며 여러 갈등을 흘려보내던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질문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긴장감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태와 문혁도 어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태는 평소라면 몸을 비틀며 병사들을 대놓고 압박하는 말들을 쏟아냈겠지만 그날만큼은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대신 서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됩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이지 말고 말년들, 특히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서 저는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년 병장을 부를 때 늘 은근한 비하를 섞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 쪽으로 눈을 돌릴 때조차 어딘지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대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줄에 섰습니다. 그 답변 속에는 수능과 동시에 아주 낮은 곳에서 깔려있는 다른 감정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병장으로 나가 집합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차량 몇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간부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보인 적 없는 속도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목소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눈가의 주변 시야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장교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오랜 시간과 경험이 어깨선과 걸음걸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 기운은 이 부대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온도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직접 맞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안의 모든 감각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형식적인 보고가 오가는 동안 현도는 누구보다 많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급자를 안내하면서 중대의 장점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병사들 사이의 갈등도 크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말하던 그의 오래된 습관이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태성의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지만 그 끄덕임안에 완전한 수긍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듣고 있는 말과 자신이 이미 다른 경로로 파악한 정보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TV 뉴스를 보다가도 현실과 맞지 않는 말들이 들리면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표정이 그대로 이 부대 연병장 위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점검은 자연스럽게 생활관, 행정실, 각종 시설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태와 문혁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후임들을 향해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까? 힘든 건 없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말년이니까 굽히고 들어오라고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특히 제 앞을 지나가면서 그는 일부러 약간 더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병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 말은 누가 들으면 화난 배웅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눈으로 관찰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단지 중대 안에서의 시선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뒤늦게 덮는 헝겊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흘러나온 것들을 완전히 가리기에는 너무 얇은 문혁 역시 달라진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애매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느 편에도 명확히 서지 않고 지나쳤던 그는 태성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조금 더 빠르게 서류를 정리하고 정리되지 않은 의자나 물건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과하게 움직이는 동작 속에는 자신이 그동안 보고도 모르는 척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불안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행정실 앞에서 문혁과 눈이 잠깐 마주쳤을 때 저는 그의 눈 속에 억지로 지워지지 않은 장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장면들, 곧 기태가 후임들에게 무리한 잔심부름을 시키던 모습, 근무표와 실제 근무 사이의 괴리,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들,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태성은 행정실과 재무 관련 서류를 특히 오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단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가 근무, 초과 노역, 자원 사용 내역, 출고와 입고의 불일치, 보고와 실제의 차이. 아버지는 군에서 오랜 시간 지휘와 예산을 함께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부대가 어느 정도로 건강한지, 어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몇 장의 서류를 넘길 때마다 눈매는 조금씩 좁아졌고 옆에 서 있던 현도의 어깨는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태성은 숫자와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가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까? 이 날짜의 보고와 인원 기록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들은 감정이 얹히지 않은 채로 나왔지만 그 질문들이 겨냥하는 방향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현도는 처음에는 익숙한 말투로 답하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가 조금 착오를 그러나 태성의 추가 질문 앞에서 그 말은 쉽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착오라고 하기에는 반복 빈도가 많아 보입니다. 그 실무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정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저는 후임들과 함께 생활관 한쪽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세용이 제 옆에서 군복을 개키는 손짓을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병장님, 오늘 뭔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조용히 지켜만 봅시다. 그 대답에는 일부러 감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세용은 제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마음속으로 복도 저편에서 오가는 발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구조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가 지금 이 복도와 행정실, 회의실 근처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부대 안의 분위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당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과 농담이 오갔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숟가락이 식판에 닿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태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도 역시 식사를 빨리 끝낸 뒤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문혁은 그들을 눈으로만 쫓을 뿐 직접 섞여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용이 다시 한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묘한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제대로 된 어른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현도를 불렀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뒤 대대 지휘부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직자 명단, 최근 몇 달간의 근무 기록, 내부 민원과 관련된 보고 내역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한다고 해서 귀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앞에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흐름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태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건물 안에 퍼졌습니다. 직접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당직자 전원 대대 회의실로 모이라고 전해라.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중대 전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즉시 기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문혁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현도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로 둘러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각자의 행동과 선택이 그대로 기록으로 불려나와 눈앞에 놓일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요동쳤다가 이내 이상할 정도로 잔잔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장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군화를 신고 걷는 발소리가 바닥에 규칙적으로 찍혔지만
그 소리마저도 조심스럽게 낮춰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도와 기태, 문혁이 거의 비슷한 간격을 두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를 이어 다른 당직자들이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저는 직접 회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복도 한편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서대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손 안에 남아있는 감각들을 느꼈습니다. 수첩을 넘길 때의 질감,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의 작은 클릭 소리,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어디론가 전달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복도 끝에서 올라오는 또 한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태성이 회의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급하지 않았지만 결코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부대의 시간을 갈라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회의실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잠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여러 말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다. 충분히 잘했다. 그 말들이 소리 없이 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을 담았습니다. 태성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부대의 오래된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홀로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안에서 오가는 말과 기록들이 이 부대의 내일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한가운데에서 제가 쌓아 올린 조용한 증거들과 아버지의 눈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대대 회의실 뒤쪽 벽에 조용히 서 있었고 앞쪽 길게 놓인 테이블에는 현도, 기태, 문혁, 세영, 그리고 중대장 민재가 차례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방금 전까지 서로에게 건네던 부자연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성 아버지는 제게 잠시 시선을 주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어온 사람이 지닌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마음이 드디어 버틸 수 있는 지점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류철 몇 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할 것은 허위나 해석의 문제가 아닌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날짜가 적힌 작은 회색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손에 땀을 쥐며 작성했던 일지였습니다. 기태가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날 현도가 조용히 눈치를 주며 문제를 덮으려 했던 순간들, 문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장면들, 그리고 태석이 부당한 심부름을 강요하며 군장을 발로 차던 날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중요한 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기록은 말년 병장이 자신의 감정을 적어놓은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가혹행위와 직권 남용을 명확히 기록한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녹음 파일의 전사본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제가 몰래 녹음기에 담아두었던 여러 날의 대화가 글자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태의 조롱 섞인 말투, 현도에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말, 그리고 태석의 금품 요구와 폭언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사본을 읽지 않고 그저 손으로 가볍게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어느 하나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있는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제가 여러 번 듣고 또 들었던,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듣기에는 너무 무겁고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말년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냐? 기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태석의 차가운 음성,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걸 왜 이를 키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도가 낮은 목소리로 사고만 안 나면 된다라고 말하던 음성도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여러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민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쥐었고 그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녹음 파일이 끝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적인 가혹행위, 직권남용, 금품 요구, 방조와 은폐, 어느 항목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 규정이 적힌 문서, 민원 기록, 근무보고, 누락 현황 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설명 없이 핵심만 짚어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재가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태와 태석의 반복적 문제를 알고도 묵살했고 현도의 은폐 조치를 묵인했습니다. 문혁은 알고도 방관했습니다. 세용은 단 한 명, 피해자를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차이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재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기태와 태석의 얼굴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문혁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고 현도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결론을 읽었습니다. 기태 반복적 가혹행위 및 직권 남용으로 군검찰 송치, 태석 금품 요구 및 폭언으로 징계와 추가 조사, 현도 방조 및 은폐로 징계위원회 회부, 문혁 직무상주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 민재 지휘 책임 전면 인정으로 보직 해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견뎌왔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 쪽을 향해 시선을 옮기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견디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정의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세용이 제 쪽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응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제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 저는 천천히 격리를 했습니다. 제대 날까지 단 하루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겁고 지독했던 시간들이 손끝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대 정문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하늘은 낮게 흐렸지만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렷하게 한 문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이렇게 이깁니다. 제대하는 제 뒷모습 뒤로 부대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의 울림처럼 들렸습니다.